API 상세 혹은 파트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표 아마 미리 좀 보셨겠지만 사실은 앞에서 개념적으로 조금 추상적인 것들을 좀 풀어드렸던 거를 약간 이제 원엠템 표준 문서에 있는 속성 이름 기준으로 이런 속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뭐 좀 형상화, 약간 좀 도식화 해가지고 설명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뭐 시간을 많이 쓸 건 아니라서 최대한 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 뭐 일종의 따라하기인데요. 그거 한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지스트레이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그 A, 즉 어플리케이션이 레지스트레이션 되는 거, 요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장표에는 빠져 있지만 아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엔 CSE라고 하는 거, 즉 플랫폼도 어딘가의 플랫폼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 간에 하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서 표준에도 뮤추얼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뭐 주안점이 당장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A가 어플리케이션이 CSE 플랫폼에 등록되는 거를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 이제 REST풀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좀 참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A 레지스트레이션이 되면 아까 앞에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든 그룹이든 여기서든 제가 애니메이션 없지만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A 리소스라고 하는 리소스 혹은 리소스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만약에 A가 디레지스트레이션 되면, 등록이 해제가 되면 실제로 이제 A 리소스가 삭제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좀 보면 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실제로 리소스에서는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시면 아마 RESTful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만약에 내가 이제 새로운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게 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응용단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뭔가 이제 원엠템 시스템에서 다른 플랫폼,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등록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어 있고요. 등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홈에 있는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그건 내가 사전에 식별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AE 레지스트레이션 요청, 다른 말로는 AE 리소스 생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플랫폼이 그걸 허용하게 되면 플랫폼은 A 리소스라고 하는 거를 그 리소스 트리에 새롭게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제 요청했던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넣은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A 리소스를 만들었다.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너의 A 등록 요청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API 관점이랑 실제 뭐 개인적인 관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속성들인데요. 실제로 스펙에도 아키텍처 문서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롱네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토콜 상으로는 아까 숏네임 파인더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트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다 숏네임으로 프로토콜에는 실제로 다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환에 숏네임으로만 쓰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롱네임으로 다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아키텍처 문서랑 그 다음에 프로토콜 문서의 뒤에 숏네임 정의한 테이블 외에는 다 이제 롱네임으로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 리소스 이거 말고도 이제 기능이 늘어나면서 속성들이 더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이해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 어떤 것들이 이제 필수 항목인지 어떤 것들이 어떤 거에 관련된 건지를 그냥 간략하게 좀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은 궁금하시면 그냥 나중에 스펙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엠템이 입문하신 단계에서는 관심은 굳이 그렇게 가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거고, 말인즉슨 예를 들어드리자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앱스토어에 있는 앱이 있고 실제로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의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엔티티의 리소스도 결국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앱의 이름은 있지만 AE의 이제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제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부여되어 있는 무언가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의 아이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앱과 AE의 개념 구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앱의 아이디랑 AE의 아이디가 이제 맨데토리로 필수적으로 이 리소스에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오브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앱에다가 앱의 인스턴스에다가 뭔가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request reachability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보여드릴 때 숏네임으로 RR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 오브 컨택트 같이 뭔가 엔드 포인트가 어딘가 주소가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주소로 내가 외부의 요청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보내는 외부의 요청이 일반적으로는 노티피케이션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A한테 보내는 요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지 요청인데요. 통지 메시지가 일반적인 통지 요청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이제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뭐 맨데터리 속성으로 좀 되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A 리소스를 만드는 요청이 A 레지스트레이션 요청인데 그거 할 때 이런 맨데터리 속성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는 수많은 기능들의 관련된 속성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옵셔널이기도 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AID 유니크니스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A라고 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통망에 비유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통사의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아니면 코 네트워크의 인프라 이런 거 있고 A가 사용자 개개인의 이를테면 뭐 휴대폰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휴대폰에도 이제 IMEI 그런 번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고유의 이제 식별자 번호를 부여받게 돼 있고요. 그 식별자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아이디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내가 사전에 뭔가 정의한 그런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 등록하는 건데 등록을 내가 여기다 요청하는 건데 나한테 아이디 하나 발급해줘라고 해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간상 간략하게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이디라고 하는 게 결국은 휴대폰 번호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010-1111-2라고 하는 번호가 있으면 실제로 내가 010끼리 전화할 때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010끼리는 010 안 붙여도 되죠. 예를 들어서 031 경기도 안에서 서로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상대방 번호가 031로 시작하더라도 031 안 붙여도 되는 것처럼 그런 아이디의 유니크니스 스콥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해외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번호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 지역번호도 붙이고 국번호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엔티티에 부여되어 있는 아이디들도 내가 부여받은 아이디가 있고 실제로 그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 앞에 번호가 추가된 그런 번호도 있고 식별자도 있고 아니면 국가 단위로 내가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전체 좀 더 긴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인터페이스 저희 시스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직접 쓰진 않는데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는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담겨 있진 않지만 역으로 그러면 나의 식별자가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스코프로 이제 긴 식별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 약간 이제 API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어딘가의 플랫폼에 있는 어떤 리소스를 생성하든 삭제하든 뭐 업데이트를 하든 리소스에 어떤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입장으로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식별하는 거랑 여기에 있는 리소스 식별하는 거랑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식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말 그대로 여기 안에서는 이제 파일 경로가 있지만 어쨌든 이 플랫폼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식별을 하고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리소스를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식별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니크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식별자가 앞에 붙기도 하고 이 망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저나 우리 거는 여러 가지 그런 번호 체계 이런 거로 뭐 대비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인데요. 아까 사실은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름으로 이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할 때 혹은 컨테이너 리소스를 나중에 뭔가 설정을 변경할 때는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건데요. 설정이 결국은 이 리소스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속성들로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예로 말씀드렸던 만약에 컨테이너에 나는 최대한 100개의 인스턴스까지만 담을 거야. 100개가 넘어가면은 컨테이너 인스턴스 가장 오래된 거를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너가 알아서 지워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에 써져 있는 건데요. 그런 개수는 max number of instance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저장한다.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 내가 설정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개수를 뭐 100개짜리로 유지를 하다가 뭐 10개짜리의 이제 컨테이너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뭐 바이트 전체 그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컨텐트 인스턴스의 컨텐트에 해당하는 바이트 사이즈를 가지고 이런 제약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턴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라이프 타임을 가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설정해서 그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주체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은 내가 설정한 대로 해주는 거고 여기서 나는 말 그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것들을 설정만 하게 되면 그거를 생성해준 그 플랫폼이 내가 원하는 설정대로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요청이 컨테이너를 내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들은 조금 기회가 되면 차차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결국에는 내가 몇 개의 인스턴스까지만 넣어줘라고 맥스는 내가 어플리케이션에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몇 개가 있어 아니면 현재 인스턴스들의 전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컨텐츠들의 사이즈의 합은 얼마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컨테이너의 메타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이벤트가 이제 수행된 다음에 매번 이제 컨테이너가 이거를 그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실제 이제 구현 방식은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든 아니면 이걸 조회할 때든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 개수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리소스에 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내가 그것들을 관심 있게 나중에 확인해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 리소스를 조회해보면 조회도 결국은 컨테이너의 API 중에 하나거든요. 조회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이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그 각각의 리소스 API가 제공해주는 그 API들을 활용하면 내 서비스에 뭐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뭔가 조금 도식화를 사실은 그림을 조금 더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시간이 없다고 그림은 못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를 그냥 텍스트로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씩 그냥 뭐 간단한 영어로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피어 투 피어로 내가 통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아키텍처 사상상 지원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의 어플리케이션끼리 뭔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플랫폼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 설명 드린 거니까요. 컨테이너를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그거를 내가 사람들 개발자로 내가 알려줘서 URI를 알고 있든 아니면 그걸 디스커버리를 해가지고 API를 통해서 그걸 검색해서 그 컨테이너를 알고 있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컨테이너를 내가 인식을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든 아니면 과거 데이터든 뭐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 1M2M의 아키텍처나 API가 구성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즉 이제 A가 뭐 어떻게 보면 원엠템의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컨테이너에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설정은 그 컨테이너가 생성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설정들을 내가 받아줘서 계속해서 내가 동작을 해주겠다 아니면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CSE의 그런 어떻게 보면 회신이기 때문에 그 컨펌이기 때문에 A가 특정 조건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설정대로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동작합니다. 계속해서 동작하는 것 자체가 권한이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컨테이너 데이터를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생성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 최대 개수를 제한을 해주고 현재 개수를 거기다가 메타데이터 기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을 그냥 텍스트로 써놨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네, 아까 한번 조금 일부는 설명드렸었는데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조금 뭐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겉에 있는 이 박스는 지금 컨테이너를 지금 그린 거고요. 컨테이너 안에 결국은 실제 데이터는 컨텐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그 컨텐트 인스턴스 이 네모 박스를 지금 좀 보여드린 거고 컨텐트 인스턴스의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저장해서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는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 이게 약어로는 이제 c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프로토콜 스펙에는. 어쨌든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공유하고 싶은 거고 나머지 속성들 여기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항목들이 컨텐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임의로 저장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나머지도 속성 정보가 이제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영역이고요. 이거 스테이트 타입만 조금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원엠템 모든 리소스의 타임스탬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된 시각인 크리에이션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리소스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last modified time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리소스가 언제까지 유효할 거냐 말인즉슨 이제 구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유효 시간에 대한 밸리디티에 대한 타임스탬프도 있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소 같은 것들 포맷을 참조해서 원엠투엠에서 정의한 타임스탬프 포맷인데 연월일 그다음에 구분자 t가 들어가 있고 시분 초 단위로 지금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관리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앱에서 만약에 쓰고 싶은데 초 단위가 같은 뭔가 데이터가 아주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더 먼저 왔는지 실제로 이제 오더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일정히 어떻게 보면 그 일렬번호에 해당하는 건데요. 각각 인스턴스 안에는 스테이트 택이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인스턴스 0번부터 해가지고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일종의 일렬 번호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게 붙는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실제로 이제 컨텐츠 인스턴스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펙에 이제 설명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추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인스에 대한 개념 방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일부 그림과 그냥 제가 좀 텍스트를 조금 더 풀어놨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리소스들은 그 예를 들어서 뭐 A 리소스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실 뭐 서브스크립션 그다음에 뭐 그룹 등등등등의 리소스들은 만들고 나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텐트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한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지 않는 이런 이미터블한 리소스로 지금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수정 만약에 요청을 뭐 보내게 되면 플랫폼에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지원하지 않은 오퍼레이션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수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리소스에 있는 공통 속성인 last modified time LT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CT라고 하는 게 LT랑 같게 자동으로 이렇게 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타임스탬프가 모든 리소스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컨텐츠 인스턴스는 한번 만들게 되면 수정이 불가한 리소스로 돼 있어서 뭐 이런 특징이 좀 있다. 뭐 이런 것 정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텍에 대한 설명도 아까 좀 드렸는데 여기 그림에도 조금 표현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렉스 컨테이너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한두 가지만 쪼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인제 원래 개념상 인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표현상으로 이제 차일드 리소스에 해당하는 이 컨텐트 인스턴스 안에다가 별도의 리소스에다가 인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돼 있는데요. 플렉스 컨테이너는 실제로 이름이 결국에는 컨테이너긴 한데 거기에 인제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사용자 정의 속성들을 막 정의해 가지고 스키마 정의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 자체에다가 인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쪼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용자 정의 속성들을 막 가질 수 있는 이상한 특이한 이제 컨테이너로 했는데, 그게 인제 내가 만약에 내가 주차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플렉스 컨테이너 몇 종을 나의 서비스 안에 정의해 가지고 스키마를 정의를 해서 구분자로 아이덴티파이어를 부여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 그대로 인제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이제 상호 운영성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시스템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표준 안에 데이터 모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규격 문서가 TS23 번이고요. 이름이 인제 릴리즈 3 이후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를 들어 홈 도메인, 그다음에 뭐 철도 도메인, 그다음에 뭐 다른 도메인들의 그 도메인 데이터 모델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데이터 모델을 하는 게 결국에는 논리적인 단위로 이게 주차장, 뭐 주차면, 아니면 뭐 날씨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리소스로 데이터 항목으로 저장하는데, 이제 속성들이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 주차장만 해도 실제로 뭐 운영 시각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연락처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체 인제 주차 면수, 현재 가용 면적수 등등등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타입까지 정의해 놓은 게 이제 TS23번 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정의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들을 그러면 원엠템 모든 게 다 리소스라고 했고, 이거는 결국 말 그대로 인제 그 문서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로 실제로 생성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냐, 어떤 API로 써야 되는 거냐 하는 것 자체가 이 플렉스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메인의 그런 데이터 모델들은 실제로는 플렉스 컨테이너의 여러 가지 인스턴스로 실제로 플랫폼 안에 인스턴스를 생성해 가지고 그것들을 조회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아직 플렉스 컨테이너를 직접 써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념이 약간 와닿지 않으실 것도 같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 교육에 특히 이제 직비 연동 부분에 실제로 TS23 번에 있는 그 표준 데이터 모델을 플렉스 컨테이너 인스턴스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직접 아마 좀 보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원예팀 튜토리얼 검색하셔 가지고 해당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이제 또 간단히 넘어가고요. 디스커버리 아까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파일 검색처럼 실제로 뭔가 전체 파일 시스템 안에 루트 디렉터리 있고 거기 안에 하위 리소스, 또 거기에 또 하위 파일, 하위 폴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특정 컨테이너 혹은 특정 그 폴더를 타겟팅 해 가지고 파일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장표에서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원엠템의 그런 리소스 트리가 있을 때 어떤 조건들로 실제로 그런 검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실제로 검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필터를 표현하는 건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리소스에는 쪼끔 더 들어가면 나중에 인제 가상 리소스 아니면 노멀 리소스 이런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로만 설명드리자면 일반 모든 리소스들은 이제 그 타임스탬프가 있고, 타임스탬프가 언제 생성됐느냐, 아니면 언제 수정이 됐느냐, 아니면 언제 이게 만료가 됐냐, 이 세 가지의 타임스탬프가 모든 리소스에는 있는데요. 이런 가상 리소스를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로 인제 사실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 시각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언제 특정 시각 이전에 인제 생성된 거, 아니면 이후에 생성된 거 등등등을, 이런 필터 조건들이 이제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있고요. 아까 스테이텍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컨테이너 인스턴스 때부터는 일렬 번호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 가지고 뭐 조회하는 조건도 있고 라벨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SNS 기준으로 이제 해시태그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그런 라벨의 스트링 토큰 기준으로 내가 검색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수많은 그런 필터 조건들이 나중에 뭐 더 많이 추가됐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그 정도랑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쓸 거고 여기 아래도 이제 있는데 리소스 타입으로 이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소스 트리가 이거 말고 훨씬 더 복잡한 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담는 컨테이너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아니면 특정 컨테이너 아래에 그 구독 리소스들, 그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의 목록이 궁금해. 그러면 특정 리소스 타입의 인스턴스가 검색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리소스 타입 값이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U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쇼네임 파인더 이거 두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쇼네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FU는 필터 유지지라고 하는 롱네임, 표준에는 실제 롱네임으로 돼 있고 프로토콜 구현할 때만 이제 쇼네임을 쓰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필터 유지지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네, 다른 오커런스도 있겠는데 여기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실제로 이 필터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근데 1이라고 하는 게 그 실제 이뉴메레이션 값이 이제 프로토콜 명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디스커버리야. FU equal 1이라는 거는 디스커버리를 위한 이런 필터 조건들이다. 필터는 다른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디스커버리 여기 예제에는 FU는 1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나는 특정한 그 컨테이너 여기를 만약에 대상을 했을 때요. 여기 URL이랑 그냥 나 좀 변수처럼 처리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타겟팅을 해서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검색을 하는 필터 조건이고 만약에 타입 값, 리소스 타입 값이 이제 ty인데요. 그 리소스 타입이 4인 것도 경우에 모든 이뉴메이션 값이 이제 표준 스펙에 프로토콜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데 4는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아래 모든 컨텐트 인스턴스를 내가 조회해줘라고 하는 요청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컨테이너 아래 누군가 만약에 새로운 그런 인스턴스를 만약에 조회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특정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모든 그 subscription 리소스를 검색을 해줘라고 할 때는 subscription 리소스의 값이 이제 ty 값이 23이기 때문에 그때는 4 대신 이렇게 23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subscription의 이제 리소스 아이디들이 쭉 이제 결과로서 반환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이제 CRA라고 하는 거는 created after의 이제 약자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필터 클라이드에서 저희가 쓰는 거고 특정 타임스탬프 이후에 생성된 모든 리소스를 검색하겠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요. 필터 조건들을 이제 사실 연접해가지고 앰퍼샌드로 이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생성된 뭐 subscription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이고 ty는 23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을 거고 여기 LVL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리소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1레벨, 2레벨, 3레벨, 레벨 단위로 이제 트리가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데 나는 1레벨까지만 검색하고 싶어. 인서스가 너무 많아서 하이 레벨로 가면 너무 많이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나는 딱 몇 레벨까지만 보고 싶어라고 할 때 레벨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일종의 스코핑인데요. 이런 조건들도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모든 필터를 이제 구현은 아직 뭐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필터들은 웬만한 그 오픈소스나 이런 플랫폼들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디스커버리를 실제로 이제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 통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컨테이너를 만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컨테이너에 내가 몇 가지 설정, 예를 들어 맥스 인스턴스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CSE가 알아서 그것들을 쭉 나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건데요. 말인즉슨 이제 그 똑같은 개념으로 보자면 레스플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때 당연히 subscription의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이 리소스를 만드는 요청을 하는 내가 즉 이제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생성 요청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 조건들을 오케이 해서 만약에 리소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 플랫폼이 계속해서 이제 리소스가 남아있는 한, 밸리디티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설정된 동작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줄 텐데요. 당연히 그 동작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게 구동 리소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니터링하는 리소스의 특정한 조건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통지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서브스크립션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나 이제 통지 메시지 그만 받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서브스크립션 이제 삭제를 해도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예전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공통적으로 쓴 기능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복잡 다양한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주요한 것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커머니 유저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 이름은 조금 긴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거냐 그런 조건들, 크라이테리아가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특정한 이벤트가 필터링 돼서 내가 뭔가 그 이벤트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벤트 통지를 어디로 받을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아래도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URI 자체는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복수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이한 점이고 노티피케이션을 특정한 AID 나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어딘가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동되고 있는데 나한테 내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받고 싶을 때 여기에 없는 것까지 해서 이제 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URI에다가 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AID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AID를 이제 시스템 내에서 식별해 가지고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그 내 아이디 기준으로 식별해서 그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URI 형식으로 적게 되면 직접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실제로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엔드포인트에다가 HTTP로 메시지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건데요. 이따가 실제로 이제 예제에서도 아마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내가 원하는 뭔가 웹상의 공간에다가 결국에 이제 웹 서버가 열려 있겠죠. 그런 HTTP를 리슨하고 있는 웹 서버에다가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받도록 여기 주소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QTT는 사실상 이제 토픽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URI의 개념이 없는데요. 근데 MQTT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특정 토픽으로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에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URI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개념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원엠템에서 이제 보시면은 MQTT라고 하는 스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FQDN의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는 브로커 주소를 여기다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트를 적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1983 포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특정 토픽으로 수신하고자 하는 AI들을 그 스토리지 다음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에 해당하는 URI 스킴을 MQTT에 정의를 해놨고요. 이게 MQTT 바인딩 스펙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옵셔널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컨텐트 타입이라고 컨텐트 뭐 타입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야가를 CT라고 붙여놓은 건데 옵셔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CT 이퀄 예를 JSON이다 아니면 XML이다 시볼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실제로 리소스가 새로 생성된 게 뭐 JSON이든 XML이든 누군가 생성한 그 엔티티에 의해서 그 포맷이 다를 텐데요.
만약에 내 경우에 나는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으로 만약에 그런 새로운 리소스를 받을 때 나는 제이슨을 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XML을 받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엔 리서치를 생성한 엔티티랑 내가 이거를 이벤트로 수신한 엔티티가 달라서 서로 선호하는 시너지션 포맷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포맷을 작성을 여기다가 URL에다 같이 이제 그 조건을 써주게 되면 해당하는 포맷으로 노티피케이션이 필요하면 변경돼 가지고 해당하는 포맷으로 내가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이 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름에서도 조금 유추가 가능하시고 실제 표준 스펙 어렵긴 하지만 읽기가 어렵긴 하지만 써 있긴 한데요. 수많은 그런 조건들이 이제 뭐 추가 기능으로서 이게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름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나올 텐데요.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내가 노티로 받을 건지 그런 조건을 쓰는 속성이 하나 있고 이게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제이슨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있고 내가 복수계로 설정 가능하고 HTTP, MQTT 뭐 당연히 컵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프로토콜별로 내가 URI를 정의해서 노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표준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이 나중에 오면요. 이게 저희가 메시지를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다음에 데벨로퍼 가이드 시간에 이게 HTTP로 넘어오든 MQTT로 넘어오든 결국에는 이게 제이슨이나 엑셀이나 시볼 이런 메시지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뭐 넘어오게 될 텐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뭔가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여러 개를 모아서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노티피케이션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 전체적인 구조상으로는 싱글 노티피케이션을 여러 개 모으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요 파란색의 영역들이 각각의 저기 표준에도 SGN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토콜 명세 보시면 싱글 노티피케이션이 각각 이제 파란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티피케이션 안에 어떤 게 이제 같이 넘어온지 이 파란색 안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subscription reference, 뭐 딜리션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메시지에서는 다 이제 숏네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subscription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SUR이라고 하는 숏네임으로 실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안에 담겨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노티피케이션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SUR은 뭐뭐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노티피케이션이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구독 때문에 넘어온 거냐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여러 개 리소스에 실제로 그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구독 생성해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이벤트인지를 내가 판별하기 위해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에 식별자가 같이 넘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 안에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말 그대로 이벤트 정보가 넘어오게 돼 있는데 이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까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 내가 그 서브스크립션을 설정을 하는데 그 컨테이너에 무언가 속성이 업데이트 됐거나 아니면 그게 삭제됐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의 그 차일드인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생성됐거나 뭐가 지워졌거나 뭐 하위 컨테이너가 지워지는 것도 되겠죠.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이벤트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벤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냐 이 이벤트 조건도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따가 아마 보실 텐데 내가 하나의 리소스에다가 그 구독을 걸 때 내가 이벤트 타입을 하나만 거는 게 아니라 그 복수로 내가 어레이로 여러 개 이벤트를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벤트를 구분 지어서 실제 이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같이 남겨주기 위해 이벤트 타입도 같이 넘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프레젠테이션 이거 회색은 그냥 예제로만 그냥 간략하게 쓴 건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컨텐트 인스턴스가 생성된 이벤트였다고 하면은 실제로 생성되는 그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가 여기 통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representation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개념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한번 메시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이따가 보여드린다는 거 제가 여기다가 메시지 예제 그 인스턴스 예제를 조금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subscription resource가 이건 제이슨 기준인데요. 제이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타임스탬프 공통 속성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지면상 삭제를 했고요. subscription에 관련되어 있는 속성들만 일단 예제를 조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ENC라고 하는 게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 결국에 내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구독을 거는 건지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뭐 야가들도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찍어서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구나 ENC, 그다음에 뭐 NET, CHTY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여기에 제가 일단 좀 써놨고요. 1이냐 3이냐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것도 이제 프로토콜 스펙에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 제가 캡처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든 바이트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이뉴메이션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이제 스펙에 만약에 보시면은 13 이벤트가 나는 하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두 개에 관심이 있을 때는 13인데 만약에 컨테이너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구독을 걸었다 하시면은 컨테이너에 무언가 속성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뭔가 차일드 리소스가 생성이 됐을 때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일드 리소스 생성도 사실은 하위에 컨테이너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위에 그 컨텐트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는데요. 컨텐트 인스턴스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타입 값이 4이기 때문에 차일드 리소스 타입이 4인 것만 내가 신규 리소스 이벤트로 보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U는 노티피케이션 URI라서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 줄지는 이게 NCT, Notification Content 타입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1이라고 하는 게 All Attributes라고 하는 게 이게 업데이트가 되든 아니면 신규 리소스가 생성되든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게 업데이트된 속성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속성들, 업데이트되지 않은 속성들까지도 전체 리소스의 속성들을 넘겨달라라고 구독에다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들이 되게 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가 그럼 노티피케이션 어디다 갖고 싶냐라고 하는 거는 NU에 설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이슨 기준으로 물론 이제 이거를 XML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MQTT는 그 URI 개념이 없지만 URI 컨벤션이 필요해서 브로커 줘서 쓰고 내가 실제로 토픽에다가 내가 그 나의 수신자의 그 AID를 쓰고 여기 옵션을 하지만 내가 어떤 컨텐트 타입으로 시리제이션 타입으로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을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넘어오는 노티피케이션의 예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머지 속성들이 조금 더 있지만 조금 제외를 하고 좀 보여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게 어그리게이션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교환의 범위 넘어가는 부분이고 싱글 노티피케이션이 지금 넘어온 그 오브젝트인 거고요. 싱글 노티피케이션 안에 subscription reference 이게 그러면 어떤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넘어온 거냐 요건데요. 네, 실제로는 여기 뒤에 제가 이거를 좀 오탈 낸것 같은데 이게 벌브 1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뒤에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가 있는데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서브스크립션 리소스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떤 이벤트가 넘어온 거냐 이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서브스크립션의 리소스 경험이 되는데 뒤에 조금 빠져 있고 여기에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넘어왔다. 근데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벤트 타입 정보를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설정했던 서브스크립션에서는 그 컨테이너가 수정되는 거든 아니면은 실제로 컨테이너 아래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되는 거 두 가지 이벤트를 내가 관심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이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냐를 이제 구분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럼 차일드 생성이라고 했고 차일드 생성된 거 데이터 자체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키의 값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차일드 생성이었지만 생성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CIN이라고 하는 것도 컨텐트 인스턴스인데요.
컨텐트 인스턴스가 차일드로 새로 생성됐다. 근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서브스크립션, 뭐 슬러시 예를 들어 sub1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생성된 거다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이 나한테 넘어온 거죠. 근데 이게 가정상으로는 이게 이제 MQTT로 넘어온 거고요. 당연히 그게 뭐 HTTP로 받더라도 메시지 자체는 이제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지면상 그냥 생략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토콜 나중에 명세를 좀 보시게 되면 뭐 공통적으로 이제 프리픽스가 다 이제 M2M 콜론으로 붙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그 뒤에 부분들이 리소스마다 아니면 그런 오브젝트 정의마다 이제 이런 숏네임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게 뭐야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룹도 보시면은, 네, 그룹이 마지막이네, 다행히. 네. 그룹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연에도 들어가고, 이제 실습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룹인데, 이제 하나 뭐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원M2M에 있는 특히 이제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리소스고, 원M2M의 API라고 하는 게 리소스를 어떻게 보면 생성하고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그런 리소스의 API라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다 리소스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상생활의 이제 유스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자면 아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의 디바이스의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라고 하기 때문에 1000개의 디바이스가 뭔가 그룹으로 묶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이제 유스케이스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엠2에서는 모든 것들이 리소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디바이스도 리소스고 디바이스가 실제로 그 특정 정보를 그 저장하는 컨테이너도 리소스고 그 컨테이너 안에 실제로 데이터로 저장되는 컨텐트 인스턴스도 이제 그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리소스를 구체적으로 그 그룹에 묶어서 내가 일괄적으로 팬아웃 동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뒤에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이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 뭐 A 리소스가 됐든 뭐 다른 뭐 어나운스나 다른 것들이 됐든 간에 그 리소스들을 내가 그룹으로 묶고 그 리소스들을 일괄적으로 내가 배치 오퍼레이션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리소스도 몇 가지 이제 그 메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생성해 준 플랫폼이 이제 그걸 일종의 뭐 정보들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뭐 멤버 수 같은 것도 있고 맥스 넘버 멤버스라고 해서 실제로 최대한의 멤버 개수 이런 것들도 제한이 조금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멤버 아이디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원엠템에서 일부는 스펙상에도 약간 좀 오기가 돼 있어서 URI라는 표현을 좀 돼 있긴 한데 결국에 리소스들의 식별자는 결국에는 조금 더 정확히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멤버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URI랑 아이디 구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뭔가 네, 조금 더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시연이랑 실습에도 나오긴 할 텐데요. 그룹을 만약에 묶어놓고 나면 실제로 내가 그 그룹에 뭐 3개의 멤버가 됐든 아니면 뭐 100개의 멤버가 됐든 그거를 한꺼번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 생성한 그룹이라는 리소스에다가 뭔가 요청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의 그 차일드 리소스로 패널 포인트라고 하는 가상 리소스가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가상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기는 건데 거기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다가 패널 포인트 말 그대로 패널을 요청하는 뭔가 엔드 포인트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룹의 그 패널 포인트에다가 뭔가를 보내야지 그룹의 멤버들한테 쭉쭉쭉쭉 전달이 되고 요청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에그리션 돼가지고 리스판스가 그 패널 요청을 했던 나한테 A한테 어플리케이션한테 다시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아마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앞에 인제 파트 1 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했던 거를 제가 보기에 여전히 쪼끔 더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속성 이름들이 아키텍처 문서의 그런 프로토콜 문서에 실제로 이 리소스 명세 부분에 있는 속성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속성 단위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쪼끔 더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 아직 아마 감이 안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다음부터 시작하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 시험부터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요청을 해 가지고 내가 인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정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고 실제로 플랫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고거를 쪼끔 더 아마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